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오산에서 지내시는 박봉례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생에서 큰 아픔을 겪은 60대 여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소중한 딸이 겪은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마음 아픈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딸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컸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밤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하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해서 세 자녀와 함께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느 부부들처럼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지냈어요. 자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는 딸로 낳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세 아이 모두 성격이 제각각이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첫째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들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방황을 많이 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느라 수습하느라 들인 돈만 해도 꽤 많았어요. 남편이 매로 훈육해도 보고 저도 울며 타이르기도 했지만 한동안 개선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20살이 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야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열심히 다녔고 졸업 후에는 대단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장에 취직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 막내딸은 아주 소심하고 답답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오빠가 놀려도 대꾸도 못할 만큼 물러터진 성격이었죠. 저와 남편도 막내딸을 키우면서 참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달랐습니다. 셋 중에서 가장 살갑고 밝은 성격을 가졌고 우리 부부에게는 친구처럼 벗처럼 다가와 주는 아이였어요. 오빠의 예민한 성격에도 잘 맞서고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째 딸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이 어느새 성장해 3남매 중 가장 먼저 결혼하겠다며 씩씩한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청년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누가 봐도 건실해 보였고 우리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가득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얼마나 즐거워하던지 그 모습에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특히 사위의 성품이 참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허락하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죠. 첫 만남 때부터 사위는 우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옷까지 새로 사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왜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지, 왜 영선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영선이가 얼마나 예쁘냐면요. 처음 소개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혜진이만 보였어요. 그날 첫눈에 반해서 바로 고백했지 뭐예요. 근데 영선이가 얼마나 도도한지 저를 바로 받아주지 않고 거의 한 달 동안 애를 태우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집 와준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영선이 뒷바라지하면서 더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우리 영선이가 완벽해서 자네 눈에 예뻐 보이는 건 아닐 게야.
자네가 예쁘게 봐주니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우리 영선이도 부족한 점이 많은 아이야. 하지만 누구나 그렇지 않겠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는 법이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행복하게 살아보거라. 사위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속 깊게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건실한 청년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저와 남편은 마음을 놓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사위의 부모님, 특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돈을 보며 더욱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병을 앓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안사돈은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져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는데 중요한 자리라고 애써 나와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짠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집안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사정이 좀 어려운 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돈 부부의 훌륭한 인품을 보고 우리 딸을 그 집안에 시집 보내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죠. 안사돈께서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참아가며 힘겹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의 부모님은 저희에게 고개 숙이며 소중한 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힘겹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아이가 잘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잘 지내보자고요. 안사돈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따님에게 정말 잘할 겁니다. 우리 아들도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드님과 백년손님 사위 대하듯 잘할 테니 안사돈께서는 몸을 먼저 챙기세요. 안사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감동이 넘치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두 아이는 그야말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돈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 자금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두 아이는 그동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참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여 신혼집이라도 더 편히 마련하라고 2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작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더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죠. 그때 사위의 말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받자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선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돈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선이와 함께 장인어른, 장모님께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위가 진심을 담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쉽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참 기특했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며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귀인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저희가 보탠 돈으로 방 2칸짜리 집을 전세로 구했고 결혼식도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아들을 낳았고 둘에서 셋이 된 딸 부부는 서로 더욱 돈독해져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위는 결혼 전 저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며 둘째 딸에게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남편은 딸이 출산하기 전 사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국산 세단을 깜짝 선물로 주고 싶다며 딸 부부를 별안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딸 부부를 거실에 앉히고는 잘 포장된 차 키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받아라. 우리 사이가 너무 예뻐서 주는 선물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비싼 차는 아니지만 우리 딸이랑 손주 잘 태우고 좋은 데 많이 다니라고 사주는 거야.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폐차하고 이걸로 다녀라. 사위는 갑작스러운 선물에 당황한 표정으로 뭘 받았는지도 몰라 어리둥절해 하다가 손에 쥐어진 작은 박스를 열어보고 나서는 눈이 2배로 커지며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깔깔거리며 웃었는지 모릅니다.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갑자기 웬 차예요? 저 아직도 결혼할 때 해주신 돈 생각하면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차는 정말 가당치 않아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떼끼, 내가 뭐 대단한 걸 했나? 사양 말고 받아. 자네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 보고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리고 자네 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중간에 시동 꺼진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 손주까지 타고 다닐 텐데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우리 자식들 지키기 위한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사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와이프랑 아들이랑 함께 좋은 곳만 다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까지 하며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사위가 저희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사위는 저희에게 친부모 대하듯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만 우리에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제 둘째 딸도 몸이 아픈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잘했죠. 시간이 날 때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동무도 해주고 끼니도 챙기며 친딸처럼 지냈어요. 그러니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웠겠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딸이 슬픈 얼굴로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병원에서도 준비하라고 해서 남편이랑 나랑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머니 뵈러 가려고 해.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 걱정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인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딸의 슬픔이 담긴 목소리에 저도 가슴이 찡해졌어요. 몸이 아프셨던 시어머니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들었고 가끔 안부를 전하며 지냈던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며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안사돈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빛이 너무나 안 좋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힘없이 몸을 가누면서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사돈, 아쉽지만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결혼 때부터 우리 아들을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부모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사돈 댁이 다 해준 것 알아요. 정말 고마워요. 더 오래 살아서 그 은혜를 갚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들 예쁘게 봐주고 잘 부탁드려요. 안사돈은 이어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벌써 떠났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병간호까지 해준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년에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정말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쁜 딸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사돈. 그리고 며느리야, 고맙다. 너는 내게 너무 과분한 복이었어. 정말 고마웠다. 저는 안사돈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복이지요. 사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부디 마지막은 평안하게 보내세요.
안사돈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안사돈과 짧게나마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왜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인사라도 나눈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틀 만에 안사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사돈의 장례 동안 사위는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장례 내내 눈물을 멈추지 않고 사흘 동안 계속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사위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너무 울면 안사돈께서 하늘에서 보고 더 슬퍼하실 거야. 좋은 곳으로 가셨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힘내자. 그렇게 말했지만 사위는 안사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그 후로도 2달 가까이 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묵묵히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사위가 우울증에 빠져 영혼 없는 사람처럼 지내던 동안 딸은 그를 보듬고 위로하며 힘을 주었어요. 2달이 지나면서 사위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저 같았으면 진작에 화를 내거나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누구를 닮아서인지 끝까지 묵묵히 남편을 돌보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 덕분에 아마 사위가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정신을 차린 후 사위는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저희 부부도 자식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조금 즐기며 편하게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둘째 딸이 안부 전화를 해왔어요. 평범하게 전화해 오던 날이었죠. 엄마, 내일 생신이라 미리 전화해봤어요. 오빠랑 막내한테는 연락 왔어? 왔지. 오빠는 어제 전화 와서는 생일 축하한다며 용돈 20만 원 보냈더라. 아, 그럼 오빠가 딸랑 20만 원 보내고는 필요한 데 쓰세요 하며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맞아. 아유, 얄미워서 혼났어. 동생은 뭐래? 내일 회사가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 조만간 다시 시간 내서 같이 보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지. 아유, 그랬어? 엄마 속상했겠네. 근데 엄마, 수인이 알지? 수인이가 결혼한대. 어머, 그래? 아니 걔는 평생 결혼 안 할 것처럼 굴더니 시집을 가긴 가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한바탕 놀려줬어. 그런데 좋은 남자 만난 것 같아서 나도 안심했지. 내일 결혼식 대전에서 하거든. 결혼식 끝나고 올라오면 아빠랑 같이 저녁 먹자. 그래서 전화했어. 그래, 우리 딸밖에 없다. 둘째가 최고야. 엄마, 기대해요. 맛있는 곳으로 예약해놨으니까 시간 맞춰서 아빠랑 같이 나와요.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우리 딸. 오랜만에 딸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닥칠 끔찍한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약속 시간에 맞춰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심쯤 딸에게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문자가 온 후로 딸과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멀리 대전까지 갔는데 오는 길이 피곤하지는 않은지, 친구 결혼식은 잘 끝났는지 궁금해서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아예 받지 않더군요. 여보, 왜 영선이가 연락이 안 되지? 점심 때 문자 보낸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를 않아. 사위하고도 연락이 안 된대. 무슨 일 난 거 아니겠지? 에휴, 무슨 일은 무슨 일. 바쁘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겠지. 시간 맞춰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자고. 가면 도착했거나 아니면 시간 맞춰 오겠지. 남편은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고 저희는 함께 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남편은 딸이 차가 막혀서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사위의 이름이 뜨자마자 불길한 느낌이 들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금방이라도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영선이가 대전에서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대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 중이랍니다. 저도 방금 연락받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뭐라고? 사고가 났다고? 어디 병원이야? 어디냐고?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사위에게 병원을 물었고 남편과 함께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온몸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니 수술이 막 끝난 듯 했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딸을 보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영선아,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영선이 좀 일어나고 해봐. 제발 우리 딸 좀 봐줘. 저와 사위는 딸을 보며 통곡했고 남편도 울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2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깨어나시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다리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걷기가 힘들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 아내가 평생 못 걷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걸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깨어나는 걸 보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모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 순간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제가 눈을 떴을 때도 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사위를 붙잡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얼마나 소리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다독여 주었고 그 말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딸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며칠 지나지 않아 딸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짜 전쟁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내 다리 왜 이래? 왜 감각이 없어? 힘이 안 들어가. 다리가 안 움직여. 나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영선아, 진정해. 지금 다리가 아픈 건 맞지만 재활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다시 걷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하지만 제 말이 딸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충격과 좌절이 그대로 딸의 얼굴에 나타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뒤로 저는 끊임없이 딸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며 어떻게든 딸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정신력이 강한 아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죠. 물론 휠체어를 탈 때마다 힘들어하고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한 번씩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은 퇴원 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휠체어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모습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전적으로 돌보고 싶었지만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일도 해야 했기에 딸 곁에 항상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두고 사위가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딸을 잘 돌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의아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5천만 원. 갑자기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무슨 일 있니? 그거 묻지 말고 그냥 있으면 빌려줘. 지금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 알았어. 아빠한테 이야기해 볼게. 통장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응, 고마워, 엄마. 딸이 그동안 한 번도 돈 문제로 저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탁에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빌려주었죠. 사실 재활치료에도 돈이 많이 들고 딸이 직장까지 잃었으니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은 그 후로도 1,000만 원씩 몇 번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치료나 사업 자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큰 돈을 요구하니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꾸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이유를 알아야 돈을 보내줄 수 있지 않겠니?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직장도 잃고 다른 일도 못하니까 쇼핑몰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해. 근데 이게 초기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미안해요, 엄마. 나 자꾸 이렇게 손 벌려서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너무 미안해. 딸의 눈물을 보며 남편과 저는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또 왔는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하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죽일 년이야. 내가 죽어도 싸.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런가 싶어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업이 잘 안 돼. 원래 사업이란 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 시작했으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우리 딸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엄마랑 아빠는 네가 이렇게라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미안해하지 말고 힘내자. 알았지? 딸은 여전히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 힘내볼게요. 정말 엄마한테는 죽일 년 맞는데 그래도 나 힘내볼게. 딸은 끝까지 울먹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는 딸을 위로했지만 뭔가 찜찜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딸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정말 죽고 싶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미안한데 엄마, 우리 창우 잘 부탁해. 나 대신 잘 봐줘.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둘이 딸 부부가 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보낸 문자는 빈말이 아니었고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서 손주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손주가 달려와 제게 안기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를 때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손주의 말을 들으며 놀라는 마음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딸은 얼굴에 피멍이 들고 심하게 맞은 상태였어요.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남편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힘없이 쓰러진 딸을 안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딸은 빠르게 발견된 덕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손주에게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창우야, 아까 네가 말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했지. 그걸 네가 다 본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빠가 엄마가 아픈데 집안일 안 한다고 화내고 돈 안 준다고 하면서 엄마를 때렸어요. 자꾸 엄마한테 욕하고 화냈어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랬다는 거야? 응. 엄마가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부터 그랬어.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도와주던 아줌마도 아빠가 못 오게 했어. 그리고 그 후로 아빠는 엄마를 더 많이 때렸어.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 왜 이제야 왔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창우야. 그동안 너무 무서웠지. 이제 다 괜찮아.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손주의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딸과 손주가 그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위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직접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곁에서 간호하며 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딸이 눈을 뜨자마자 물어봤죠. 창우가 다 얘기해 줬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네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딸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었어. 엄마랑 아빠한테는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 처음엔 애 아빠도 나한테 잘했어. 그런데 내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부터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투자를 시작했어. 내가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 그때부터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 엄마한테 돈 빌려오라고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더 심하게 때렸어. 너무 무서워서 더는 맞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야. 미안해, 엄마.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알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렸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마지막에 또 돈을 빌려오라고 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때렸어. 그래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 이 지옥 같은 삶이 언제 끝날지 두려웠어. 차라리 빨리 죽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번 돈 다 날리고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줘서. 네가 무슨 죄니?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건 다 엄마 탓이야. 그놈 당장 신고하자. 천벌을 받아야지. 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곧바로 남편과 함께 사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은 경찰서에 가서 그간 사위가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사위의 폭력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녹음하며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두었더군요. 그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딸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은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다리가 성치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날도 사위에게 또다시 맞고 나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두려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한바탕 소동 덕분에 저와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딸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위는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가 없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 당시 어렵게 사위를 만났을 때 그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네 감히 내 딸을 때려? 우리가 그동안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딸을 때리다니. 네가 인간이냐? 우리가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아껴줬는데? 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사돈이니까 함께 슬퍼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네 옆에서 얼마나 힘이 돼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우리 딸이 아프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내 딸을 때릴 수가 있어? 그러자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반신불구인 와이프랑 사는 거 저로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건 힘든 거죠. 장모님이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어요? 몸 아픈 사람과 살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돈은 계속 들어가고 애는 커가는데 돈은 나 혼자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방을 노리고 주식 투자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저도 속상해서 실수 좀 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때린 게 정당하다는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너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사위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태연하게 본성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가 말을 막 하네. 누가 콩밥을 먹어요? 나 변호사 사무장님이랑 잘 알아요.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서 많아봐야 집행유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신경 끄세요. 이혼 원하면 해드릴 거고 애도 달라면 줄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사위는 겨우 제 손을 뿌리치고는 끝까지 악마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 진짜 힘만 더럽게 셋이네. 재수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뒤 사위는 더 이상 대답도 듣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딸이 얼마나 큰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남편과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한 일은 사위가 자랑스럽게 다니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일에 대해 남은 자식들에게도 모두 알렸고, 그때 우리 아들이 나서서 동생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딸이 사위에게 당한 폭력의 증거 사진들을 모두 인쇄해 가지고 사위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진들을 사무실에 뿌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현구호라는 인간이 우리 딸을 때린 파렴치한 놈입니다. 반신불구인 아내를 자식 보는 앞에서 때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모에게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인간입니다. 우리 아들이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에 저는 더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우리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달려왔고 제가 뿌린 사진들을 뺏으려 하며 저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덩치가 큰 아들이 제지해 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말을 쏟아낸 후에야 사무실을 나왔죠. 사위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뒤따라 나와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세요? 이혼하고 깔끔하게 헤어져 준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남의 직장까지 와서 생계까지 막으려고 해요? 네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냐? 우리 딸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혼자 잘 살려고 했니? 너 같은 악마가 벌을 받아야 마땅해. 네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돈 다 돌려놓기 전까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각오해라. 사위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돈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가는 다른 곳에도 취직길이 막혀요. 당장 돈 마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보내. 여기서 바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제 태도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위는 그제야 겁에 질려 허둥지둥 무언가를 처리하는 듯 했어요. 결국 사위는 저에게서 빼앗아 갔던 돈을 모두 마련에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요. 7천만 원입니다. 주식 투자한 거, 대출 받아서 투자금 모은 것까지 다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빌린 돈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제발요. 저는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며 그나마 돈을 돌려받았다는 안도감에 사위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들이 나서더군요. 엄마, 이제 엄마 볼 일은 끝난 거지? 이제 내 차례 맞지? 그러더니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현구! 너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동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돈 7천만 원으로 손 털고 끝내려 해? 미친놈아! 이제부터 내가 1인 시위할 거다! 네가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할 거고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야! 실컷 즐겨라!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사위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제발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뭘 그만해? 난 이제 시작이다! 엄마, 볼일 끝났으면 먼저 집으로 가세요! 난 여기서 내 할 일을 해야겠으니까! 사위는 완전히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은 13층짜리 큰 사무실이었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질 것이 분명했죠. 아들은 미리 준비해 온 1인 시위 팻말을 들고 사위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 모습을 다 볼 수밖에 없었고 사위는 아들에게 애원하며 그만하라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사무실 대표가 나와 사위를 내쫓았고 그제서야 아들의 시위도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아들의 복수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투자금을 모두 잃고 직장에서도 쫓겨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탄이 났습니다. 그 후 우리는 딸의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켰고 딸은 손주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딸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 웃지도 않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야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딸이 거의 반년 동안 웃지 않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딸이 제 곁에서 다시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 후로 사위에 대한 소식은 어쩌다 한번 그를 딸에게 소개시켜 준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그 동네에서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소문이 나서 결국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여전히 투자에 집착하며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녀서 지금은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사랑스럽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원수처럼 되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걸 보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위가 늘 말하던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한순간에 인생을 망쳐버린 걸 보면서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결국 그 결과를 거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도 조금 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해 언젠가는 스스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곁에서
지켜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와 우리 딸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 딸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 손주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려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박복례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이 말씀드리기 전 제가 박복례 할머니께 한 말씀 드려보자면 박복례님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따님분은 따뜻한 가족과 든든한 부모님이 계셔 앞으로 굳건하게 지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든 못된 사위의 행동은 다 본인이 살면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원한에 매몰되어 박복례님과 가족들이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본인들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복례님과 가족들의 찬란하고 행복한 말년을 위해 기도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복례 할머니께 여러분의 경험으로 도움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할머니의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